B컷 예상 외로 나왔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기반하는 금리 인하라면은 대공황,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는데 수급이 한쪽으로 갔다가 차익 실현 이후에 다른 업종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최근에 시선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많은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신얼입니다. 네, B컷 예상 외로 나왔습니다. B컷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공격적이고 거칠었던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려야 할 필요성이 최근 특히 2분기 말부터 강하게 대두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견조했었던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했었던 고용지표에서의 이상 현상들, 즉 하향 조정되는 측면들과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추세적으로 경기에 대한 워닝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고민했었던 측면들이 B컷을 견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단 한 분이었지만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했었던 소수 의견도 있었던 만큼 연준의 입장 선회, 그러니까 베이비컷에서 B컷으로의 선회 역시나 좀 다양했었던 여러 논의들을 거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지금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 갈 때의 효용, 즉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좀 더 높다라는 판단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큰 골격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저희가 베이비컷을 예상했었던 이유는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가되 좀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에서 고용으로 완벽하게 시선이 이동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약 4에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다양한 실물 물가 지표들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안정화된 기간이 짧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물 물가 지표보다는 높은 상황에서 이제서야 3%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고용 시장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나 생산성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서서히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은 맞았지만 지금 당장에 B컷을 견인할 만큼 급격한 어떤 위축이나 침체로 가는 시그널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략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후행적으로 더 발현되기 전에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스탠스를 좀 더 과감하게 간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베이비컷이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나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6월달 FOMC에서의 점도표와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에서는 연준의 그런 스탠스가 생각보다 긴축적인 스탠스를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에 B컷은 있었지만 B컷이 대세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려웠었는데 결국에는 좀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B컷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측면들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6월 FOMC까지만 하더라도 물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흐름에 대한 인정은 했지만 자신감을 피력하지는 않았었고요. 7월과 8월에 접어들면서부터 특히나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피력은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전개 속도들에 대한 힌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저희가 그들의 내심을 한번 살펴본다라면은 생각보다 물가가 빠르게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힌트를 준 것보다는 더 강하게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면에 제조업과 고용시장, 그리고 미국의 실물 지표들의 그런 위축세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좀 하반기 초반부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할 때 금리 인상을 못해서 물가 지표에 후행적으로 대응했었던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실기론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번에는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커지는 부분에 대한 실기론을 답습하고자 하는 부분들, 답습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6월 FOMC가 되게 반전의 모습이었는데, 당시에 FOMC 직전에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나타냈거든요. 물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게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공급층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FOMC 직전에 CPI 발표가 상당히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드디어 물가 안정화에 대한 신호들이 좀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점도표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7월 FOMC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6월의 전제 조건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사후적으로 그때 했었더라면은 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도 주고 베이비컷과 비컷에 대한 조화로운 스탠스들을 좀 복합적으로 가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4, 5, 6월 달에 나왔었던 그런 흐름들이 연준의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제약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 8, 9에 극적으로 전환되는 스탠스로 보여지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판단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좀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들은 경기 사이클에 기반하는 금리 인하라면은 대공황,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의 둔화세가 이제 서서히 눈에 띄게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저희의 의견들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의 상방 모멘텀은 꺾였고요. 이게 이제 플랫하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베이비컷을 예상했던 부분들은 물가와 고용을 대표하는 그런 경기 측면에서의 조화로운 스탠스를 예상했던 것인데, 연준에서는 그동안에 좀 공격적이었던 긴축 통화 정책을 좀 미리 빨리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울 필요성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침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즉 50bp 비컷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나 일반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거나 아직 관찰하지 못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연준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까봐 좀 더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좀 벽을 치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물 지표나 흐름들을 판단했을 때는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한 신호를 주는 지표들에 있어서 고용 지표나 제조업에 관련된 서베이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 시장에 대한 인식은 가계와 기업이 아직은 좀 동상이몽의 흐름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침체로까지 해석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경제의 핵심은 제조업 베이스가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내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로 보았을 때 선행지표에서의 침체나 둔화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는 것은 있지만, 동행, 후행적인 지표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를 빠르게 견인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급격하게 바뀐다라면은 연준이 결국 실기한 것도 맞게 되겠고요. 연준도 놓친 소버린 리스크나 가계와 기업의 민간 신용 크레딧 리스크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미리 점쳐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국면에 있고, 그나마 비교적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은 이미 수면 위에 부상되어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조정들이 크레딧 리스크로 발현될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그 이외에 수면 아래에 있는 리스크가 아직 발현되는 모습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 지금 예단하기도 좀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가능성이야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이를 전제로 한 시장 대응을 짜는 것은 좀 성급한 스탠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의 포커싱은 물가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21년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와 같은 물가 지표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더라면은 지금은 고용 지표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매달 초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시장 지표뿐만 아니라 구인과 퇴직 관련된 졸치 보고서, 그리고 이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제조업 PMI, 그리고 제조업에 관련된 동행 지표의 실물 경제 지표, 마지막으로는 미국 내수 서비스에 연관이 되는 소매 판매까지 연이어서 이제 흘러갈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큰 흐름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때그때 시장의 등락을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이게 모여서 연준의 추가적인 빅컷이냐 아니면은 대선과 12월 FOMC에 있어서의 빅컷과 베이비컷에 대한 판단, 방향타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월과 12월 FOMC 남아 있는데, 사실 11월 FOMC 직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대선에 대한 부분들 강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대선이 FOMC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대선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시장과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 점도표 9월에서는 6월과는 또 상이하게 추가 50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번 9월 FOMC에서의 빅컷은 나왔지만 추가적인 빅컷을 쉬어가면서 하기보다는 베이비컷 11월과 12월에도 안정적으로 25bp씩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레벨을 조금 더 낮추고 향후의 경기 모멘텀이 사그라드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12월에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는 측면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1,200원을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포지션이나 모멘텀에 대한 지표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높았고, 최근에는 좀 그러한 지표들에 있어서 관망세가 높아져 있다라는 점은 연준의 스탠스를 미리 예상하고 반영했었던 달러의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횡보한다라면은 원달러 환율 자체적으로 내생적인 요인에 의한 원화 절상의 요인보다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한은의 스탠스와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그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화의 절상보다는 횡보 또는 약보합에
절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300원대 레벨로의 안정적인 하향 터치는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통해서 1,200원으로 연말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 폭은 한국은행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를 선반영하게 되는 달러의 움직임은 지금보다 중립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시아 통화, 엔화와 원화 등에 대한 절상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초에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가는 그런 시금석을 우리가 타진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 중후반으로 갈수록은 1,200원 중반에서 초반까지 좀 하단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이제 엔화의 가파른 절상이 8, 9월에 상당히 나왔다가 지금 좀 되돌아갔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통화 정책을 예상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통화 정책의 흐름을 예상하는 지표로 엔달러 환율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엔화 역시나 이번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하고는 절하가 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었죠. 그만큼 신비주의나 또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서 그들만의 로직으로 대응하는 일본 스탠스를 고려할 때 절상을 야기할 수 있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지만 그게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결국 미국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금리 인상 진행될 것인데요.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여전히 먹구름이 껴있고 방향성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기에는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일본 통화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상당히 후퇴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일본에 있어서도 이제 정치 선거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미국과 일본의 결국 이제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점 또한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사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은 열어두되 시점을 논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처럼 당장에 총재를 통해서 일본 총리가 선출되는 그런 흐름들을 당장의 엔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다소 어렵겠고요. 과거처럼 아베노믹스라든지 어떤 일본의 경제 정책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일본 통화 정책의 그들의 나름의 논리를 통해서 미 연준의 스탠스를 관망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과거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일본 경제 실물 지표들의 흐름 그리고 엔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물가만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조성되어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말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은 없었지만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금통위원은 4분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상반기까지의 금통위의 포커싱이 되었던 요인은 물가가 확실한데 물가 다음은 경기라고 판단했었던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을 바꾼 계기는 결국 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핵심 지역의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였고 이에 따라서 신용 레버리지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7월부터 갑작스럽게 한국은행법 1조 2항에 적시되어 있는 금융안정을 꺼내왔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보다 좀 느린 금리 인하가 불가피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달은 금통위가 없지만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 당장 집값에 대한 지표들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신용에 관련된 가계 부채와 관련된 지표들이 당장의 어떤 금리 인하를 합당하게 하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1명에서 2분 정도 나오고 11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또한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그 경제 하는 내부의 리서치 담당하는 원장님이 좀 이제 대외 인터뷰를 통해서 집값과 가계부채를 단기간 내에 판단하고 정책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은 총재님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화두에 떠올랐던 부분들은 강남의 집값을 교육과 연계를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그들의 논리로 제시한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했는데 당장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는 스탠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에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청의 자료가 연간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는 매년 말에 발표를 하지만 매년 초까지의 리서치를 통해서 가공을 해서 연말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가장 최신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의 75%가 실물 자산이고요. 실물 자산에서도 그러니까 약 소폭의 퍼센테이지를 차감한 71%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70에서 75%가 부동산 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계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통화정책을 구사할 때 미국과 달리 증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자산이라고 함은 신용을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응할 가능성이 높겠고 또한 금융자산과는 다르게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택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택이라고 하면 의식주, 생활의 필수재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파급력이 크다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입장이 나름 좀 복잡다단한 동시에 좀 고단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집값의 상승세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심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측면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되겠습니다. 네, 효과는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요. 7, 8월 대비해서 가계 신용의 증가세가 은행 집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증가의 모멘텀은 둔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계절적으로 9월 정도가 되면은 대출의 증가세는 좀 꺾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연간의 실적을 대부분 상반기를 지나서 7, 8월 정도에 이제 목전에 와닿기 때문에 하반기, 후반부로 갈수록 좀 속도 조절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에서의 그런 강력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나왔고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계에 있어서도 더 높아진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은행 대출의 금리가 기준금리, CD나 코픽스, 금융체 기반으로 한 이러한 부분들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은행들이 지속적인 가상금리를 가산하면서 은행의 대출이 실행되는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문제는 연준의 B컷이 나왔고요. 한국은행의
역시나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 되돌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로 나타나면서 시장 금리를 성반영하고 있는데, 결국 금리 인하가 전개가 된다라면은 이 높아졌던 금리 레벨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DSR 2단계로 높인 부분들 또한 좀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희석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효용에 대한 부분들을 발현시킬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 큰 트렌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효용에 대한 부분들은 퀘스천 마크, 특히 내년에는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집을 추구하는 그 매수나 뭐 임대차를 통해서 어떻게든 주거 형태를 활용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제 주체나 마찬가지인데,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기결될 것이고,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속칭 이른바 영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과거의 흐름을 좀 단절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금융당국에서 강력하게 이금융권을 통해서 사업성 검토를 강화시켜서 PF에 대한 부분들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4단계로 나누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재분류를 해서 강력하게 충당금을 쌓으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사실 이거는 경제 금융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수도권 집중에 있어도 서울로 모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서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원하는 주거 형태가 빠르게 신축이 공급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책 당국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경제 주체들, 특히나 최근에 경제활동 인구의 주축으로 떠오른 80년대생, 90년대생들은 과거 선배 세대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것, 그리고 어떤 현재 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부여하는 측면들이 과거보다 높아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트렌드를 어떤 규제로 제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은 금융시장 담당 하는 한 개인으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매크로하고 정말 좀 복합 다단한 그런 이슈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미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25bp일까 50bp일까에 대한 부분인데,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B컷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의 그런 추세적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B컷을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시장의 관심이 저희가 대화를 나누었던 경기 둔화, 침체,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로 크게 발현하기는 다소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덱스에 있어서 좀 상승 전환이 뚜렷하게 나오려면은 대형주 중심, 시총이 가장 큰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지금 공교롭게도 수출에 대한 지표들은 좋지만 모멘텀의 확장 국면보다는 모멘텀이 이제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더 높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흐름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의 최근 다시 재상승, 그리고 반도체, AI 관련된 수요 자체는 견조하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아직은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좀 덜 뜨거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이제 밸류업이라고 했을 때 연초에 증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현했을 때 금융주 관련된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의 오랜만에 따뜻한 시선을 받았었는데, 금융, 부동산, 에너지 관련된 그런 수혜주라고 생각했었던 편입은
좀 덜 나타났고요. 헬스케어,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종목들의 편입 비중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주주 친화적으로 되고 그런 우리나라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에 발현이 되었었던 건데, 이런 종목의 편입의 비중이 조금 엇갈리다 보니까 밸류업의 취지야 좀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 밸류업 지수의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는 힘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밸류업과는 조금 무관한, 아까도 말했던 헬스케어, 바이오 쪽의 편입이 좀 높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겠고요. 국내에 있어서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성장을 이끄는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기가 이쪽에 돌 수 있다. 라는 견해들은 이제 좀 부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 밸류업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또 공교롭게 그 국회에서는 금투세 관련된 그 야당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던 거죠. 시장의 관심은 금투세에 좀 더 쏠려 있기 때문에 좀 이목이, 집중도가 좀 낮은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제가 코멘트 드리긴 좀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뭐 그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뭐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시와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흐름들이 더 익숙할 것이라고 보고 편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이렇게 밸류업 지수가 나와서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하자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인식을 너무 강하게 공감을 한다라면 좀 정책의 당국자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스탠스가 엇갈리면서 나름의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시너지가 못 난다라면 결국에는 이런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좀 노력이 조금 뭐랄까요, 안타까운 그런 좀 유감스러운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뭐 당장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상승의 모멘텀을 대외 국외 시장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게 시행이냐 아니냐에 대한 유예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시행이라고 한다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더욱이 큰 손이라고 한다면은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채권 시장은 2020년과 21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22년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간다라면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니까 고금리 발행물이 있다라고 해서 22년도에 18조 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고요. 23년도에는 약 22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조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증시보다 채권 시장은 이런 일반 투자자들의 저변이 좁은 대신에 큰 손의 힘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나 어떤 신탁 계정을 활용하는 큰 손들이 채권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뚜렷하게 유입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최근에 둔화가 되었죠. 특히 하반기는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큰 손들은 세금에 더욱더 예민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기대 수익률이 금리 인하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데 세금마저 없던 것이 생긴다. 이자 소득만이 아니라 매매 차익에도 채권에서 생긴다라고 하면은 채권에 대한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주식과 다르게 채권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1년 250만 원 공제와 동일한 250만 원 공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5천만 원인데 당연히 공제 금액이 적다라면은 큰 손들의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 뭐 200만 원 받아서 250만 원 공제되면 다음부터는 다 금투세의 영역 20%대의 세금 과세 구간에 접어든다라면은 채권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큰 손에 영향력 미치는 측면들은 주식보다 오히려 더 채권 시장에 있어서 악영향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업종에 대한 판단을 어떤 그 주식의 흐름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뭐 밸류업 초반에도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좋았었는데 이는 뭐 배당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지배 구조를 빼고 논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었던 것이죠. 금리 인하가 돼서 뭐 당연히 안 좋다라는 업종은 뭐 금융주 정도인데 금리 인하가 되어서 대부분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업종도 긍정적 영향이 있겠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들 에 있어서 구매력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들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같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투심 회복 기대감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매크로한 지표에 의해서 투심이 회복되어서 업종에 대한 상대적인 밸류를 좋게 보는 시선으로 바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라면은 커머스, 광고, 업황 둔화의 추세적인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엔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수급이 어떤 특정 섹터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순환매 구간에서 증시 레벨을 이끌기보다는 수급이 한쪽으로 갔다가 차익 실현 이후에 다른 업종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최근에 시선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배터리, 화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업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수요단에서는 아까도 뭐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금리가 떨어지면 구매력은 개선되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의 증감률이 과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끌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흐름들은 더 되겠지만 당장에 뭐 3, 4년 전에 생각했었던 전기차의 성장 가도가 지금도 유지가 될까에 대한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수요단에서도 좀 다소 미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공급,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업종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예단해 본다라면은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많은 합종 연행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업황에 있어서 수급이 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증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재료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과 제도적인 측면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의 개선 다 맞닥뜨려 있는데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글로벌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좀 높아진 부분 분명히 있겠고요. 실패도 많았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의 무역을 넘어서 패권 경쟁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그런 제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긴 하나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올 수 있겠고요. 미국 하원의 생물보안법은 드디어 통과가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미 연준의 B컷으로 금리 인하가 가시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점이
투심에 분명한 온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회사들의 해외 수출에 대한 비전들이 제시가 되었다가 확인이 안 되면 주가가 거꾸라지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 불안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상당히 투심이 위축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반도체 계속해서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의 레벨을 완전히 완연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이지만 국가의 기간 산업과 마찬가지인데 아직 좀 지금 최근의 글로벌 증시 트렌드에 있어서 부합하는 측면들이 좀 미흡하다.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턴어라운드가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다소 아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이런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의 이런 벨트에 있어서 나름의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그런 흐름들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결국 연준이 물가에서 고용과 경기로의 시선으로 바뀐 측면들이 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만회해 줄 것은 결국 연준이 적절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둔화는 조절하되 침체를 막아주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좀 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선진국 쪽에서의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련된 업종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더더욱이 이제 밸류업 지수까지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의 편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기에 다소 좀 엇박자가 난 것으로 보여지지만 연초와 같이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 업종,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밸류업 지수와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어떤 시장의 쏠림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었던 배당 성향의 부동산 리츠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리츠가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공실률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부동산에 관련된 사회 문화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지만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리츠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들은 상당히 우량해질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리츠로 대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 말씀드려 보겠습니다.